30년의 헌신이 단 한 장의 조작된 서류로 무너진 날 남자의 손에는 화려한 사원증 대신 녹슨 끌 하나만이 남겨졌습니다. 모두가 그를 실패한 노인이라 부르며 외면할 때 그는 톱밥 가득한 공방의 어둠 속에서 누구도 짐작지 못한 거대한 반격의 성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견뎌낸 이 처절한 침묵 끝에 그가 자신을 파멸시킨 이들을 위해 준비한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덫은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밖에는 이른 아침부터 기분 나쁜 진눈깨비가 섞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영업본부의 중심인 박석훈 부장의 책상 위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가득했죠. 그는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의 지각도 없이 이 자리를 지켜온 성실함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아침을 깨트린 것은 거친 구두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동료들의 시선은 박 부장의 등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박석훈 씨, 공금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수사관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 부장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립니까? 저는 평생 회사 돈에 손 한 번 댄 적이 없습니다. 박 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수사관들은 거칠게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자리에 있던 최만식 후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구석진 서랍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수사관님, 여기 이 비밀 가방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만식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서 누런 서류 봉투와 함께 거액의 비자금 장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박 부장도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최만식은 평소 박 부장을 형님처럼 따르던 가장 친한 후배였죠. 하지만 지금 최만식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듯 수사관들에게 장부의 출처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장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최만식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수사관들의 힘에 눌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만식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다 조작한 거잖아. 박 부장의 절규에 최만식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이제 그만 욕심 버리고 내려놓으시죠. 이 바닥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만식은 박 부장이 차고 있던 사원증을 낚아채 책상 옆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박 부장의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영업의 전설이 순식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죠.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그의 뒤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사람 속은 정말 모르는 거네. 저렇게 정직한 척하더니 뒤로는 호박씨를 까고 있었어.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쫓겨나는 박 부장의 눈에 피눈물이 고였습니다. 구속 기소된 박 부장은 긴 조사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세상은 이미 그를 외면한 뒤였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명예는 한 줌의 재가 되었고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추징금 압박에 살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는 서울 외곽의 낡은 고시원 방 한 칸에 몸을 뉘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의 한복판, 박 부장은 낡은 안전화를 신고 인력시장에 섰습니다. 화려한 정장 대신 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동상이 걸려도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쓰고 무거운 자재를 나르며
그는 매일 밤 최만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최만식, 내가 가져간 내 30년의 세월. 반드시 돌려받겠다. 박 부장은 거친 손바닥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공사장 한 구석에서 최만식의 승진 소식이 실린 신문 조각을 발견했을 때 그는 분노를 삼키며 그 종이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최만식은 박 부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상무를 거쳐 전무까지 오르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고달픈 노동의 현장에서 박 부장은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연마했습니다. 비굴하게 구걸하지 않았고 남의 눈치를 보며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가장 밑바닥에서 세상을 다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화려한 사무실에서는 보이지 않던 진솔한 사람들의 땀방울과 사물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철거 현장에서 일하던 박 부장의 눈에 버려진 낡은 가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다리는 부러지고 칠은 벗겨졌지만 나무의 결만큼은 살아있는 명품 고가구였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녹슨 끌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나무의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이 녀석도 나처럼 상처가 깊구나. 하지만 속은 아직 썩지 않았어. 박 부장은 그 가구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버려진 나무 조각들을 모아 부러진 가구의 다리를 정성스럽게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손은 어느새 정교한 목수의 손길로 변해 있었고 그의 눈빛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부서진 가구를 고치는 행위는 곧 무너진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박 부장은 그날 이후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가구를 만지는 장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훗날 세상을 뒤흔들 황금의 반전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박석훈 부장은 이제 번듯한 양복 대신 톱밥이 하얗게 내려앉은 작업복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변두리의 한 허름한 가구 수리점에 일당직 몫으로 취업했죠. 처음에는 서툰 손놀림의 주인에게 꾸지람도 자주 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영업맨 시절에 몸에 밴 성실함으로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작업대를 닦았습니다. 낮에는 거친 나무를 깎고 밤에는 주인 몰래 버려진 나무 조각들을 모아 자신만의 가구를 만들며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한 노신사가 낡고 뒤틀린 목재 괴짝 하나를 들고 수리점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기술자들은 나무가 너무 작아서 손을 댈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박석훈은 그 괴짝에서 묘한 세월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그는 노신사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 가구에는 귀한 추억이 깃들어 있는 것 같군요. 제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노신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박석훈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가보라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원래 모습대로만 돌려주게. 박석훈은 그날부터 밤을 지새우며 괴짝에 매달렸습니다. 삭은 부분은 도려내고 똑같은 수종의 고목을 구해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이어붙였죠. 그의 손가락은 나뭇결에 찔려 피가 났지만 그는 아픔조차 잊은 채 몰입했습니다. 일주일 뒤 완성된 괴짝을 본 노신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건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예전 모습 그대로군. 자네 보통 솜씨가 아니야. 노신사는 사실 정계에서 은퇴한 거물급 인사이자 엄청난 자산가였습니다. 그는 박석훈의 정직한 눈빛과 꼼꼼한 솜씨에 감동해 그 자리에서 거액의 수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수리비가 아니라 자네의 앞날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게. 이만한 인재가 여기서 썩을 순 없지. 박석훈은
그 돈을 종잣돈 삼아 서울 외곽에 작은 가구 복원 공방을 차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복원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죠. 대기업 시절 익힌 마케팅 감각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중한 물건을 아끼는 부유층 사이에서 그의 공방은 순식간에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물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정성이 닿은 만큼 다시 살아나는 법이죠. 박석훈은 손님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경을 쓴 깡마른 청년 하나가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능한 IT 개발자였지만 대기업의 횡포에 밀려 파산 위기에 처한 상태였죠. 청년은 박석훈의 장인 정신에 반해 새로운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전국의 숨은 장인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듭시다. 기술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석훈은 청년의 절박한 눈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청년의 손을 잡고 피장인 플랫폼을 설립했습니다. 전국의 이름 없는 목수, 구두 수선공, 안경 수리공들이 박석훈의 플랫폼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박석훈은 장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보장했고 소비자들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명품을 선사했습니다. 아날로그적인 장인 정신과 최첨단 IT 서비스의 결합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회사는 설립 2년 만에 업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상장까지 준비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박석훈은 결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베일에 쌓인 채 피회장이라는 가명으로만 활동했죠. 화려한 회장실 벽면에는 그가 공사장에서 주웠던 녹슨 끌 하나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초심을 잃으면 나무는 뒤틀리기 마련이다. 그는 매일 아침 그 끌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무렵 박석훈은 비서를 통해 옛 원수인 최만식 전무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회장님, 최만식 씨가 무리한 투자로 벼랑 끝에 몰린 모양입니다. 이제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쫓기고 있다고 합니다. 비서의 보고에 박석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드디어 1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복수의 칼날을 꺼낼 때가 온 것입니다. 그는 최만식의 딸 지우가 자신의 회사에 입사해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추악한 과거를 전혀 모른 채 박 회장을 친아버지처럼 존경하며 따르고 있었죠. 박석훈은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최만식, 자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딸의 손에 이끌려 내 발밑으로 오게 될 거야. 그것이 내가 준비한 가장 우아한 형벌이지. 10년 전 눈물 젖은 빵을 먹던 박석훈은 이제 먹잇감을 기다리는 거대한 포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말을 최만식 전무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박석훈 부장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양 우쭐거렸죠.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입니다. 그는 전무라는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한탕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공금에 손을 대어 이름도 생소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수백억 원을 쏟아부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가 믿었던 해외 업체는 실체도 없는 유령 회사였고 투자금은 공중분해되어 사라졌습니다. 이 사실이 감사실에 적발되자 최만식은 10년 전 박석훈에게 했던 것처럼 비참하게 회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박석훈 같은 인내심도 기술도 없었죠. 그는 남은 퇴직금마저 털어주식 작전 세력에 합류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터지면 예전보다 더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어. 그는 매일 밤 모니터를 쳐다보며
충혈된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주가 조작 세력은 최만식의 돈을 가로채 도주했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그의 앞에는 이제 어두운 그림자만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아파트는 압류당했고 그는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변두리 월세방으로 도망치듯 이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굳게 잠긴 최만식의 문을 사채업자들이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이봐, 최 전무님. 아니, 최 씨. 돈 안 갚고 어디로 숨으려고 그랬나? 덩치 큰 사내들이 좁은 방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최만식이 아끼던 명품 시계와 비싼 가구들이 사채업자들의 거친 발길에 부서져 나갔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10년 전 박석훈 부장이 느꼈던 그 처절한 굴욕을 이제야 자신이 온몸으로 겪게 된 것이죠. 최만식의 몰락은 그의 외동딸 지우에게도 큰 불행이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가 대단한 사업가인 줄로만 알고 귀하게 자란 아이였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부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전세금까지 아버지의 사채 빚을 갚는데 모두 써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할 법도 했지만 착한 지우는 매일 술에 취해 잠든 아버지의 등을 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지우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업계에서 가장 대우가 좋기로 소문난 피장인 플랫폼의 신입사원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담아 자기소개서를 썼고 기적처럼 서류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그녀는 면접장에 가기 전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회사에 붙어야 해. 그래야 우리 아빠를 살릴 수 있어. 박석훈 회장은 모니터를 통해 지우의 면접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최만식의 딸입니다. 정말 채용하시겠습니까? 박석훈은 아무 말 없이 화면 속 지우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 자신이 가졌던 절실함과 정직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죄는 아비가 지었으나 아이의 재능은 죄가 없네. 실력대로 평가하게. 박석훈의 결정에 따라 지우는 당당히 수석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지우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힘든 현장도 마다하지 않았고 박 회장의 경영 철학을 가장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박석훈은 지우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익명으로 도움을 주거나 그녀의 기획안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을 도와주는 회장의 정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를 마음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1년 만에 그녀는 실력을 인정받아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반면 최만식의 삶은 날로 피폐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고 이제는 시장 바닥에서 막노동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소주 한 병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던 어느 날 밤 사채업자들이 그의 방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들이닥쳤습니다. 공포에 질린 최만식은 마지막 희망인 딸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아빠 좀 살려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다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비참한 오열에 지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회장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서라도 아버지를 위한 도움을 청하겠다고 말이죠. 쥐덫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최만식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에는 10년 전 그날처럼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장인 플랫폼 본사 건물은 평소보다 더욱 활기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지우 팀장의 마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겁기만 했죠. 그녀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한 뒤 떨리는 손으로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석훈 회장은 창밖에 탁 트인 한강 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정적은 지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면목 없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석훈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해서 도무지 속내를 읽을 수 없었죠. 지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으로 아버지의 처참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한때는 정말 유능한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무너졌지만 기회만 주신다면 어떤 굳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발 저희 아버지를 거두어 주십시오. 박석훈은 책상 위에 놓인 지우의 인사 기록 카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는 이미 최만식이 사채업자들에게 멱살을 잡혀 끌려다니는 사진까지 보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우 앞에서는 아주 인자한 표정을 지어 보였죠. 지우 팀장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내 마음이 흔들리는구먼. 마침 우리 회사에 특별관리직 자리가 하나 비어 있긴 하네. 자네 아버님을 모셔오게나. 내 직접 면접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지. 박석훈의 허락이 떨어지자 지우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우가 기쁨에 겨워 회장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박석훈은 차갑게 식은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잊지 못하겠지. 자네 아버지가 내게 주었던 그 고통의 세월만큼이나 오늘의 이 인연도 아주 뼈아프게 기억될 걸세. 박석훈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시각 최만식은 곰팡이가 핀 월세방에서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회장님이 직접 만나보시겠대. 내일 제일 좋은 양복 입고 회사로 와. 이제 우리 살았어. 지우의 들뜬 목소리에 최만식은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낡은 명품 양복을 꺼냈습니다. 비록 어깨에는 먼지가 쌓이고 소매는 해졌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가 전무 시절 누렸던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늘이 나를 버릴 리가 없지. 내가 누군가 최만식이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면도를 하고 구멍난 양복 바지를 정성스럽게 다렸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비굴한 노인의 모습은 간대없고 다시 예전의 거만한 전무로 돌아간 듯 거울 앞에서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그는 딸이 다니는 회사가 박석훈의 회사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거물급 회장이 자신을 알아보고 스카우트하려는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최만식은 당당한 걸음걸이로 P플랫폼 빌딩에 들어섰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과 세련된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다시 옛날에 갑이 된 듯한 기분에 젖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지우는 아버지를 보고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긴장하지 마. 회장님 정말 좋은 분이니까 평소 실력대로만 말씀드려. 지우는 아버지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회장실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최상층에 도착하자 화려한 회장실 문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넓은 사무실 안쪽에서 웅장한 가죽 의자가 등을 돌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최만식은 짐짓 여유로운 척 헛기침을 하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최만식이라고 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 인사를 건네던 최만식의 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가죽 의자가 천천히 회전하며 그 안의 주인이 얼굴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역광을 받으며 서서히 드러난 얼굴을 본 순간 최만식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뒤집혔습니다. 아니, 자네, 박석훈 부장. 최만식의 목소리가 갈라진 쇳소리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다리는 힘이 풀려 꼴사납게 휘청거렸고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박석훈은 아주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공포에 질린 최만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오랜만이군, 최 전무. 아니, 이제는 최만식 씨라고 불러야 하나? 박석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를 감지하지 못한 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빠,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였어? 세상에, 정말 잘됐다. 지우의 해맑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지만 최만식의 이마에는 이미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자신이 사지로 몰아넣었던 호랑이가 이제는 거대한 포식자가 되어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기어들어온 쥐의 운명이 바로 이러할까요? 최만식은 이제 도망칠 곳조차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회장실의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도 최만식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앉아있는 박석훈은 더 이상 예전의 만만한 선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박석훈은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천천히 돌리며 사시나무 떨듯 떠는 최만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영문을 모르는 지우만 연신 싱글벙글하며 두 사람의 눈치를 살필 뿐이었죠. 박석훈은 지우를 잠시 밖으로 내보낸 뒤 단둘이 남게 되자 비로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최 전무, 아니 만식아. 세상 참 좁지 않나? 자네가 내 발로 여길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 박석훈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차갑게 울렸습니다. 최만식은 바닥에 넙죽 엎드려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박석훈은 그 비굴한 모습을 보며 10년 전 자신이 겪었던 수모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장 최만식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매끄러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죠. 자네 사채 빚이 5억이라지? 내가 그걸 다 갚아주겠네. 대신 이 계약서에 서명하게. 최만식은 눈을 번쩍 뜨며 계약서를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할 보직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회장실 전용 청소부 및 구두 닦기였습니다. 최만식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님, 저보고 화장실 청소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래도 이 바닥에서 전무까지 지낸 사람인데. 최만식의 자존심 섞인 항의에 박석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싫으면 나가게. 대신 자네 딸 지우 팀장의 앞날은 내가 보장 못하겠네.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끌려다니는 걸 알면 그 아이가 이 회사에서 버틸 수 있겠나? 딸의 이름이 나오자 최만식의 어깨가 힘없이 처졌습니다. 그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만식의 지옥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정장 대신 푸른색 청소복을 입고 매일 아침 박석훈의 구두를 닦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짓밟았던 사람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아 검은 구두약을 묻히는 심정은 칼로 가슴을 베는 것보다 아팠습니다. 박석훈은 최만식이 구두를 닦을 때마다
일부러 아주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만시가 왼쪽 뒤꿈치에 광이 덜 났구나. 다시 닦아라. 박석훈의 지시에 최만식은 이를 악물고 다시 솔질을 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회장실 전용 화장실을 청소할 때였습니다. 박석훈이 볼일을 보고 나가면 최만식은 코를 찌르는 냄새를 견디며 변기를 닫고 바닥의 물기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박석훈이 일부러 지우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최만식은 화장실 안에서 청소도구함 뒤에 숨어 딸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죠. 회장님,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신가요? 얼굴 뵙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지우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박석훈은 최만식이 들으라는 듯 크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주 성실하게 밑바닥부터 잘 배우고 계시지. 조만간 아주 깨끗해진 모습을 보게 될 거야. 최만식은 화장실 바닥을 닦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에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들킬까봐 숨을 죽이는 그 순간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박석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만식이 닦아놓은 구두를 신고 일부러 최만식이 청소하고 있는 화장실 바닥을 짓밟으며 지나갔습니다. 바닥이 아직 미끄럽군. 자네 정신 상태처럼 말이야. 박석훈의 조롱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최만식은 과거 자신이 박석훈에게 했던 뒷방 늙은이 냄새가 난다는 말을 그대로 돌려받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몰랐던 환경 미화원들의 고충과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들의 무게를 그는 비로소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석훈은 최만식을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것보다 그의 자존심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복수를 택했습니다. 그것은 피를 흘리는 복수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우아한 고문이었습니다. 최만식은 매일 밤 퉁퉁 부은 손을 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박석훈은 그런 최만식을 거울을 통해 지켜보며 아직 복수의 서막도 끝나지 않았음을 조용히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피장인 플랫폼의 창립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의 인류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꽃장식으로 가득 찼고 업계에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모여 축배를 들었죠. 박석훈 회장은 단상 위에서 기품 있는 미소를 지으며 성공적인 경영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화려한 무대 뒤편 어두운 구석에는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마스크를 쓴 채 서빙용 트레이를 든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부 복장을 벗고 임시 웨이터로 투입된 최만식 씨였습니다. 박 회장은 최만식에게 이 연회에서 와인을 서빙하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동료들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일하게 하여 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지식이려는 속셈이었죠. 최만식은 눈을 내리깔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와인 한 잔 더 주시겠어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요구에 응하던 중 최만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이들이 10년 전 자신과 함께 박 부장을 몰아냈던 옛 영업부 동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의 구부정한 어깨와 특유의 걸음걸이를 누군가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어이, 서빙 양반. 혹시 최 전무님 아니신가? 한 동료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물었습니다. 최만식이 대답 없이 자리를 피하려 하자 다른 동료가 일부러 발을 뻗어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쟁반 위에 와인잔들이 엎어지며 최만식의 낡은 셔츠가 붉은 와인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게 됐네. 전무님 소리 듣던 분이 어쩌다 와인 심부름이나 하고 계시나? 연회장 한 구석에서 터져나온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최만식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박석훈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죠. 그는 비서를 통해 지우 팀장에게 회장실에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지우는 아버지가 연회장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바쁘게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주인 없는 회장실은 정막만이 감돌았고 지우는 회장님의 책상 위에서 우연히 아주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박 회장이 10년 동안 모아온 신문 스크랩과 비밀 일기였습니다. 지우는 무심코 첫 장을 넘겼고 그곳에 박힌 커다란 사진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횡령 사건의 용의자로 수갑을 찬 박석훈 부장의 사진 옆에는 그를 고발한 정의로운 목격자로 칭송받는 아버지 최만식의 젊은 시절 모습이 나란히 실려 있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우리 아빠랑 회장님이 이런 사이였다고? 지우의 손이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회장실 문 밑으로 봉투 하나를 밀어넣고 사라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와 재생기가 들어 있었죠. 지우는 홀린 듯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10년 전 최만식이 누군가와 비밀리에 모의하며 박석훈에게 누명을 씌울 계획을 세우는 생생한 음성이었습니다. 장부는 내가 준비할 테니 자네는 경찰에 신고만 하게. 박석훈이만 없어지면 이 회사는 우리 세상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비열한 웃음소리는 지우가 알던 자상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온몸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던 회장님이 실은 아버지의 탐욕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던 피해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회장님이 아버지를 곁에 둔 이유가 따뜻한 배려가 아니라 치밀한 복수였다는 진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아빠가 그런 거였어? 지우의 입에서 참아왔던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시각 지우를 찾아 회장실 근처까지 올라온 최만식은 청소 도구함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들려오는 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나와 그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추악한 과거가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들통났다는 사실에 최만식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딸에게 달려가 변명할 용기조차 내지 못한 채 도구함 옆에 쪼그려 앉아 입을 틀어막고 함께 오열했습니다. 박석훈은 복도 끝에서 두 부녀의 고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느꼈던 그 지옥 같은 절망을 이제 그들이 나누어 갖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성공적이었지만 박석훈의 가슴 한구석에서도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만식아, 진실은 감춘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지. 이제 자네가 뿌린 씨앗을 자네 딸이 거두게 되었구나. 박석훈의 혼잣말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를 굴러다녔습니다. 호텔 연회장의 화려한 음악 소리가 멀리서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불과 몇 층 위 어두운 사무실 복도에는 무너진 자존심과 깨져버린 믿음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최만식은 딸의 울음소리가 멈출 때까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남을 속이며 살아온 그에게 떨어진 가장 가혹한 형벌은 바로 딸의 눈에 비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은 멈출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밖으로 나온 지우 팀장의 얼굴은 이미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복도를 걷다가 청소도구함 옆에 초라하게 웅크리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최만식 씨는 딸의 구두 소리만 듣고도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평생을 당당하고 호기로운 아버지로 남고 싶었지만 이제 그의 앞에는 발가벗겨진 추악한 진실만이 놓여 있었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가 그런 거예요? 회장님께 누명을 씌우고 그 자리를 뺏은 게 정말 아빠예요? 지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최만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지우는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말해봐요, 아빠. 내가 들은 그 목소리가 정말 아빠냐고요. 최만식은 결국 무너져 내리며 지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지우야, 다 너를 위해서였다. 내가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나를 위해서라고요? 그건 변명일 뿐이에요. 아빠는 아빠의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회장님께 받고 있는 이 모욕들 다 아빠가 자초한 거잖아요. 지우의 일갈에 최만식은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닫혀있던 회장실 문이 열리고 박석훈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 회장은 두 부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만식아, 지우 팀장아, 안으로 들어오게나. 이제 결판을 낼 때가 된 것 같으니. 회장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석훈은 책상 서랍에서 10년 전 사건의 원본 장부와 최만식이 조작했던 가짜 증거물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자네가 나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무기들이지. 나는 이걸 10년 동안 품고 살았네. 자네를 법정에 세울 수도 있었지만 나는 자네가 스스로 진실을 고백하기를 기다렸어. 박석훈은 지우의 눈을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우 팀장, 나는 자네 아버지가 미웠지만 자네는 미워할 수 없었네. 자네의 성실함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으니까. 이제 선택은 자네들에게 맡기겠네. 이 자료를 들고 검찰로 가든지 아니면 평생 이 굴욕을 견디며 내 구두를 닦으며 살든지. 지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아빠, 회장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비세요. 그리고 경찰서로 가서 모든 걸 자백하세요. 그게 아빠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지우의 단호한 태도에 최만식은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면 너는 어떻게 하고 내 체면은 어떡하란 말이냐. 하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체면보다 중요한 건 아빠의 영혼이에요. 아빠가 죗값을 치르지 않으면 나는 평생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아빠. 지우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딸의 처절한 요청에 최만식의 완고했던 마음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석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증오가 아니라 자신을 기다려준 옛 선배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만식은 결국 박석훈의 발치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석훈은 최만식의 어깨를 만지지 않았지만 그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자네의 입으로 그 말을 들으니 이제야 내 속의 응어리가 좀 풀리는구먼. 박석훈은 지우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우 팀장, 자네 아버지를 데리고 가게. 경찰서 문 앞까지 함께 있어주는 게 딸로서의 마지막 도리일 걸세. 지우는 서류를 품에 안고 아버지를 부축해 일어섰습니다. 회장실을 나가는 최만식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만큼은 도망치던 시절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죠.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건물 로비에 모여있던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지우는 정면을 응시하며 당당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는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내디뎠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최만식은 딸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무서워서 그랬다. 정말 미안하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이자 다시 시작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박석훈 회장은 창가에서 멀어지는 택시를 보며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해묵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10년의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심판의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최만식 씨의 자백은 조용한 호수에 던져진 커다란 바위와 같았습니다. 그가 경찰서 취조실에서 10년 전의 진실을 낱낱이 털어놓자 굳게 닫혀있던 법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석훈 회장의 횡령 누명을 벗기 위한 재심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법정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판사의 법봉 소리가 3번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박석훈은 무죄. 그 짧은 한 문장이 나오기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법정을 나오던 박 회장은 눈부신 햇살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비로소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극적인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10년의 누명을 벗은 장인 기업가 박석훈의 부활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밑바닥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가 만든 가구에 담긴 진심이 무엇인지에 열광하기 시작했죠. 과거 그를 외면했던 옛 대기업에서도 고개를 숙이며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사과문과 함께 막대한 피해 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 돈을 받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세월을 살 수는 없지만 실추된 명예는 이 돈으로 시니어 장인들을 돕는 데 쓰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복수심 대신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분위기는 마냥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최지우 팀장이 사직서를 품에 안고 회장실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은 며칠 밤을 지샌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도저히 이 자리에 더 있을 염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생각하면 제가 회장님 얼굴을 뵙는 것조차 큰 죄를 짓는 기분입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죄책감으로 인해 작게 떨리고 있었죠. 박 회장은 지우가 내민 사직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 팀장, 잠시 이쪽으로 와서 이 나무판을 좀 보게나. 그는 며칠 전부터 다듬던 옹이가 많은 소나무 판을 가리켰습니다. 나무에 옹이가 있다고 해서 그 나무를 땔감으로 버리지는 않네. 오히려 장인은 그 옹이를 살려 세상에 하나뿐인 무늬를 만들지. 자네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은 자네라는 나무의 옹이일 뿐이네. 그 옹이 때문에 자네라는 꽃이 피는 것을 멈추지 말게. 박 회장의 따뜻한 위로에 지우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지우의 절규에 박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서류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자네의 재능은 자네의 것이지 아버지의 죗값이 아니네.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 자네가 꼭 필요하니 부디 마음을 다잡아주게.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최만식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박 회장이 매주 보내주는 철학 서적과 명상록을 읽으며 지난 날을 반성했습니다.
화려한 양복과 거만한 말투는 사라졌고 죄수복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비로소 참회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면회를 온 지우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제야 내 마음의 독이 빠져나가는 것 같구나. 박 회장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다오.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괴물로 살았을 게다. 최만식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우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복수의 끝은 허망할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최만식을 파멸시키는 대신 진실을 마주하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상처 입은 영혼을 먼저 치료했습니다. 이제 박 회장의 얼굴에서 예전의 서늘하고 날카로운 기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죠. 박 회장은 오랜만에 비서도 대동하지 않은 채 예전의 작은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의 푹신한 소파보다 나무 냄새가 가득한 공방의 낡은 의자가 그에게는 더 편안했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다시끌과 망치를 손에 쥐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이지. 깎아내고 다듬어야 비로소 제 모양이 나오니 말이야. 그는 대리석처럼 단단했던 마음을 부드러운 사포로 밀어내듯 남은 증오의 찌꺼기들을 하나씩 털어냈습니다. 공방 창가로 스며드는 노을빛은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빛 아래에서 정성스럽게 나무를 깎았습니다. 그가 깎는 것은 이제 복수의 칼날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편안한 의자의 다리였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독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깊은 이해와 용서라는 향기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나직이 응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겠구먼. 그의 등 뒤로 보이는 완성된 가구들은 10년 전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독을 정화하고 얻은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도소의 높은 담장 너머로 유난히 푸른 하늘이 펼쳐진 어느 날 아침, 무거운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문을 나서는 한 노인의 모습은 예전에 거만했던 최 전무가 아니었습니다. 희끗희끗해진 머리칼과 깊게 팬 주름 위로 계절의 변화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최만식 씨였죠. 그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찡그리며 멈춰 섰습니다. 그때 멀리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지우가 꽃다발을 들고 달려와 최만식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참아왔던 눈물을 훔쳤습니다. 최만식 씨는 지우의 뒤에 서 있는 또 한 사람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바로 박석훈 회장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다가왔죠. 최만식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보았습니다. 형님, 여기까지 와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최만식의 갈라진 목소리에 박 회장은 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일세. 고생 많았네. 배고플 텐데 우선 따뜻한 밥부터 먹으러 가세나. 박 회장의 이 짧은 한마디에 최만식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얼음장마저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뒤 박 회장은 최만식을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공방으로 불렀습니다. 그곳은 나무 향기가 가득하고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만식아, 자네 이제 갈 곳도 마땅치 않을 텐데 내가 운영하는 시니어 기술전수 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해보지 않겠나? 자네가 영업부 시절에
사람 상대하던 기술은 아직 녹슬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야. 박 회장의 제안에 최만식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귀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저 청소라도 시켜주신다면 모를까? 최만식의 사양에 박 회장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청소는 이미 내가 2년 동안 자네에게 충분히 시키지 않았나? 이제는 자네가 가진 재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닦아보게나. 그날 이후 두 노인은 매일 아침 나란히 공방으로 출근했습니다. 박 회장은 나무를 깎고 최만식은 옆에서 부지런히 톱밥을 치우며 기술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원수 관계는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죠. 지우는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에 올라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기업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의 장인 정신의 젊은 감각을 더해 전 세계로 한국 장인들의 가구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프랑스에서 전시회 요청이 왔어요. 아버지가 만드신 소품들도 같이 보내려고요. 지우의 밝은 목소리에 공방 안에는 화기애애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박 회장은 최만식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작고 편안한 안락 의자를 선물했습니다. 자네, 여기 앉아서 좀 쉬게나. 우리 인생 너무 바쁘게만 달려오지 않았나? 최만식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가구 하나에도 사람의 진심이 담긴다는 박 회장의 말을 이제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수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두 노인은 말없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붉은 노을이 내려앉아 두 사람의 우정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피장인 플랫폼은 이제 국내를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박석훈 회장은 명예로운 은퇴를 선언하고 모든 경영권을 최지우 대표에게 완벽하게 넘겨주었습니다. 지우야, 이제는 자네의 세상일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장인의 마음만 잃지 말게나. 박 회장의 이임식 날, 전 직원은 기립박수로 그의 위대한 여정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박 회장은 화려한 꽃다발 대신 자신이 평생 써온 낡은 대패 하나를 손에 쥐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섰습니다. 최만식 씨는 이제 시니어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할아버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목공 기술을 가르치며 지난날의 잘못을 속죄하듯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얘들아, 나무는 겉모양보다 속이 얼마나 단단한지가 중요하단다. 사람도 마찬가지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최만식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채업자에게 쫓기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당당한 스승으로 거듭난 것이죠. 어느 화창한 주말, 시청 앞 광장에는 거대한 나무 조형물 하나가 설치되었습니다. 박석훈과 최만식이 지난 1년간 함께 땀 흘려 만든 희망의 나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부서지고 버려진 고목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여 만든 그 조형물은 상처 입은 인생도 정성을 다하면 아름다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그 앞에 멈춰서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무 정말 멋져요. 아이들의 칭찬에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질녘 두 사람은 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한강 줄기가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죠. 석훈 형님, 저 같은 놈을 거두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길거리에서 쓸쓸히 죽었을 겁니다.
최만식의 진심 어린 고백에 박 회장은 먼 곳을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찾아와 주었기에 나도 내 속의 미움을 털어낼 수 있었네. 덕분에 내 인생의 후반전이 이렇게 눈부시게 빛나고 있지 않나? 두 노인의 대화 위로 시원한 강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가 아이들을 데리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달려오고 있었죠. 아이들은 두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제잘거렸고 지우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라는 걸음이 되어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과 최만식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치에는 박 회장이 최만식에게 주었던 용서의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닦을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반짝이는 구두였습니다. 석양은 두 노인의 등 뒤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고 강물은 여전히 도도하게 흘러갔습니다. 30년의 긴 설계와 10년의 인내 끝에 찾아온 이 평화로운 풍경은 시니어들에게 결국 바르게 산 사람이 승리한다는 위대한 교훈을 남기며 찬란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황금빛 계절은 그렇게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은 여운으로 남았습니다.